재벌 회장이 타던 벤츠가 골목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는 당황해 본닛을 열었고 그때 휠체어를 탄 가난한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분이면 시동 걸 수 있습니다. 비웃음이 터졌죠. 시동 걸면 제 전 재산을 드리죠. 하지만 엔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고 그 차에 누군가 손을 댔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사여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후 3시 반. 평소 같으면 고급 외제차들이 여유롭게 지나다니는 이 거리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좁은 골목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은발,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한 표정이었죠. 그는 바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이끌어온 황진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렸네요. 앞좌석에서 운전기사 박상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년째 황 회장의 전속 기사로 일해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관리되던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듣다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황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궁금증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16년 전부터 타기 시작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였으니까요. 박상철이 차에서 내려 본넷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엔진을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만져봤지만 뭐가 문제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76세의 최정숙 할머니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카락, 단정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았어요. 할머니는 휠체어를 차 옆에 세우고 박상철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박상철은 할머니를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런 비싼 차는 할머니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정숙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엔진 소리를 들어보니 연료 공급 라인 쪽 문제 같습니다. 5분이면 제가 시동 걸 수 있어요. 뭐라고요? 박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농담도 정도가 있죠.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몇억 원짜리 벤츠를 휠체어 탄 할머니가 고친다고요? 박상철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남루한 차림새와 낡은 휠체어를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요즘 노인분들은 어디서 자신감이 나오는 건지. 할머니, 그냥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최정숙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죠. 그녀는 휠체어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엔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연료 펌프 릴레이 문제입니다. 메인 퓨즈박스에서 세 번째 릴레이를 교체하면 돼요. 아니면 임시로 태핑만 해줘도 시동이 걸릴 거예요. 박상철은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냥 추측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차라도 망가뜨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 차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황진수 회장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회장님? 박상철이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황 회장의 얼굴에는 묘한 호기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이 할머니가 뭘 안다고. 혹시라도 차가 망가지면.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황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상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휠체어를 엔진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동작으로 퓨즈박스를 찾아냈어요. 여기 있네요. 할머니의 손이 엔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상철이 한참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위치를 할머니는 단 몇 초 만에 찾아낸 거였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릴레이를 가볍게 두드린 소리였죠.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박상철은 반신반의하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동키를 돌렸어요. 부르릉. 놀랍게도 엔진이 즉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엔진음이 골목길에 울려 퍼졌어요. 박상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자신이 30분 동안 씨름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휠체어 탄 76세 할머니가 단숨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지만 최정숙 할머니는 이미 휠체어를 뒤로 빼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차 관리 좀 해주세요. 오일 상태가 너무 오래됐어요.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황진수 회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히 고장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엔진 상태까지 정확하게 진단해낸 거였거든요. 할머니,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황 회장이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미소만 지으며 휠체어를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박상철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박상철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서 천천히 내려와 엔진 쪽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꼼짝도 하지 않던 엔진이 지금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고쳐주신 건가요?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더욱이 휠체어를 탄 76세 할머니가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죠. 최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묘한 그리움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엔진이 조금 거칠게 돌고 있네요. 기름 거르는 부품도 갈아줄 때가 됐고요. 할머니가 쉬운 말로 설명해 주자 박상철은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시동만 건 게 아니라 차 상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기름 거르는 부품이요? 그런 걸 어떻게. 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차는 참 특별한 차거든요. 할머니가 특별하다고 말할 때 그 목소리에는 남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차 안의 황진수 회장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구경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정말 저 비싼 차를 고치신 거래요? 어머, 요즘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진짜 시동이 걸렸잖아요. 신기하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옆에 있던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나도 차 고장나면 저 할머니한테 부탁드려야겠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최정숙 할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엔진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부터 이 차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혹시 자동차 관련 일을 하셨었나요? 황진수 회장이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옛날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죠. 기사님, 할머니가 박상철을 다시 불렀어요. 네, 할머니.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시하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엔진 힘을 한번 올려보세요. 조금만요.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석에 앉아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높아졌어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더니 미묘하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쪽 구멍에서 기름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네요. 세 번째 줄일 거예요. 세 번째 줄이요? 박상철이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정확하게 말해서 오히려 더 신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벨트도 조금 느슨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갈아주신 게 언제예요? 벨트는 한 3년 전쯤에. 그럼 이제 바꿔줄 때예요. 너무 늦어지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할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황진수 회장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런 수준으로 차를 아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그냥 옛날에 차를 많이 만져봤어요. 할머니가 만져봤다고 말할 때 황 회장의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왠지 단순히 고쳐본 게 아니라 만들어봤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때 구경하던 사람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휠체어 타신 할머니가 이런 비싼 차를 고치시다니. 할머니, 혹시 정비소 하세요? 우리 차도 좀 봐주세요. 40대 남성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최정숙 할머니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쓸쓸함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박상철은 이제 할머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무시와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뭐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상철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휠체어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툭, 툭툭.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할머니는 즉시 알아챘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할머니가 다시 휠체어를 엔진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소리를 들어봤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황진수 회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구경꾼들도 조용해졌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 만진 건 아닐까요? 박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엔진 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서 몸을 더 앞으로 기울여 어떤 부분을 살펴봤어요. 기사님, 혹시 최근에 다른 곳에서 차 점검 받으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항상 벤츠 정식 센터에서만 받아요. 그럼 더 이상한데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황진수 회장은 할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6년간 이 차를 타면서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할머니,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상철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운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정확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한 구경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도 평생 차 만지셨는데 할머니만큼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지만 최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차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16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박상철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멀리 하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차, 제가 아주 잘 아는 차예요. 잘 아는 차라고요? 네, 정말 잘 알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조금의 자부심까지 섞여 있었어요. 황진수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16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차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박상철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5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거든요. 휠체어를 탄 76세 할머니가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는 박상철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많고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박상철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의 진솔한 사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최정숙 할머니는 박상철의 사과를 받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나 섭섭함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와 포용이 가득했죠.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상철은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아까 그토록 완벽하고 부드럽게 돌아가던 엔진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골목길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구경꾼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박상철은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분명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엔진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박상철이 얼떨떨해하며 다시 시동키를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끙, 끙 하는 시동 모터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5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펼쳐진 거였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솜씨에 감탄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의구심이 가득한 시선들이었어요. 박상철은 다시 차에서 내려 본넷을 들여다봤지만 뭐가 문제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만진 부분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박상철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미안함과 고마움, 존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다시 처음의 불쾌한 기색이 얼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버리듯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또 꺼졌네요. 아까 잠깐 된 건 뭐였지? 역시 임시 방편이었나 보네요. 이런 말들이 들려오자 박상철의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할머니가 해결했다고 해서 감탄하고 고마워했는데 결국 제대로 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느꼈던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 모두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요? 박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그랬군요. 할머니가 뭘 제대로 아신다고. 그의 말투에는 이전의 존경심은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더 심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잠깐 속았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박상철의 급변한 태도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냥 운 좋게 한 번 된 거였네요. 임시로 된 거라면서요? 제대로 고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박상철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5분 전의 감사함과 미안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처음보다도 더 거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이 잠깐 속았다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도 박상철의 변한 태도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솜씨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과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잠깐 된 건 그냥 우연이었나 보네요.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선의로 도와주시려던 건 알겠지만 사람들의 말 속에는 실망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실망감이었죠. 박상철은 이런 분위기에 힘을 얻어 더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에 가까운 기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가 함부로 건드려서 더 망가진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해결했을 텐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원래 박상철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책임을 할머니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비싼 차를 함부로 만지시면 어떡해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아세요? 박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할머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황진수 회장은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돌변한 태도를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관심이 가는 건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최정숙 할머니는 이 모든 비난과 의심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엔진 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신비로웠습니다. 기사님, 진정하세요. 이건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곱지 않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의심과 비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황진수 회장은 차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돌변한 태도도 실망스러웠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였어요. 그녀가 보여준 전문성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16년간 이 차를 타면서 수많은 정비사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는 16년 전 기억들이 차례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의 일들, 그리고 그 당시 들었던 이야기들 말이에요. 특히 이 모델의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벤츠 핵심 설계팀에 합류했던 그 엔지니어 말이에요. 할머니가 엔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회장은 묘한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전문적 지식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아니면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박상철의 비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회장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회장의 등장에 놀라 시선을 집중했어요. 정갈한 수트를 입은 70대 초반의 신사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박 기사, 잠깐만요.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상철이 멈췄어요. 네, 회장님. 할머니께서 선의로 도와주시려던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장의 말에 박상철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 편을 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결과가 어떻든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황 회장의 단호한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최정숙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인데요.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목소리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말하는 방식이나 용어 선택에서 일반인과는 다른 전문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찾으셨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그가 가장 궁금해하던 것이었어요. 그냥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소리로요? 네. 이 차는 특별한 엔진 소리를 내거든요. 할머니가 특별하다고 말할 때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운전자나 정비사라면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혹시 이 모델에 대해 잘 아시나요? 회장의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알죠. 어떤 부분을 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모델은 8개의 실린더를 가진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힘을 더 내기 위한 터보라는 장치가 달려 있죠. 보통 하나만 달리는데 이 차는 2개가 달려 있어요.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였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엔진에 넣는 방식도 특별해요. 직접 엔진 안으로 뿌려주는 방식인데 다른 차보다 훨씬 강하게 뿌려줘요. 할머니의 설명은 점점 더 전문적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회장은 모든 말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나요? 옛날에 관련 일을 했었어요. 관련 일이라면? 회장이 더 자세히 물었지만 할머니는 명확한 대답을 피했어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지식 수준을 보면 단순한 정비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혹시 엔진 설계 쪽 일을 하셨나요? 회장의 질문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설계라고 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회장은 그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이 할머니는 분명 설계와 관련된 일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차 만드는 일에 조금 관여했었죠. 차 만드는 일이라는 표현에 회장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비하는 일이 아니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차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시면, 그냥 공장에서 일했었다는 뜻이에요. 옛날 일이라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요. 할머니가 얼버무리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절대 단순한 공장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그럼 이 차의 브레이크는 어떤 방식인지 아시나요? 이는 매우 전문적인 질문이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공기로 차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와 연결된 전자식 브레이크예요. 4바퀴 각각 따로따로 조절되죠. 맞습니다. 그럼 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인가요? 각 바퀴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컴퓨터로 조절되는 충격 흡수 장치가 달려 있고요. 할머니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회장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할머니는 절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독일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회장의 질문에 할머니의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독일이요?
네. 혹시 벤츠 본사에서 일해 보신 적이?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빨랐지만 회장은 그 반응에서 뭔가를 읽어냈어요. 부정하는 말은 했지만 표정에는 동요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모델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시나요? 2008년이었어요. 설계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4년. 2004년부터 시작됐죠. 할머니의 대답이 너무 정확해서 회장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정보는 관련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놀랍습니다. 정말 해박하시네요. 그냥 우연히 알고 있던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자세한 설명을 피하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충분한 단서를 얻었어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박상철과 구경꾼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회장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거든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전성이었을 거예요. 특히 사고가 났을 때 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차체 설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을 거예요.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설계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였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적게 먹으면서도 힘은 세게 내는 것도 중요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을 테니까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분명 이 차의 설계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말이에요. 회장의 마음속에는 16년 전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그 엔지니어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할머니, 회장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 차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황진수 회장은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차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조심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회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정숙 할머니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16년간 쌓여온 무거운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76세의 주름진 얼굴에는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 차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최정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엔지니어로서 독일 벤츠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핵심 설계팀에 합류한 그녀는 당시 자동차 업계의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2004년 벤츠에서 새로운 고급 세단 모델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최정숙은 엔진과 브레이크 시스템 설계의 책임자로 선정됐어요. 30년 넘게 자동차 설계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과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본사에서 보낸 4년은 최정숙에게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설계실에서 지내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그려낸 설계도가 실제 차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엔진 설계에서 그녀가 제안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동료들을 놀라게 했어요. 연비는 높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연료 분사 방식, 브레이크 시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스템까지. 그녀의 아이디어들은 이 모델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들이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밤새워서 설계도 그리고 실험하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묻어나왔습니다. 2008년 드디어 새로운 모델이 완성됐을 때 최정숙은 뿌듯함에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설계한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성취감을 느꼈죠. 언론에서도 이 모델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시 직후 벌어진 일들은 최정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회사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성과 독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너무 생생했거든요. 2008년 말 최정숙은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어요. 그동안 그녀가 주도했던 모든 설계 작업에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재배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가 개발한 핵심 기술들의 특허권과 공로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주로 젊은 남성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들이 더 미래가 있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배신감과 허무함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최정숙이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동료들의 침묵이었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하려고 했죠. 그녀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 시절 한국의 황진수 회장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벤츠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그는 독일 본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최정숙의 공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과정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때 황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사업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한국 시장에서의 벤츠 사업을 위해서는 독일 본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한 개인의 억울함보다는 더 큰 비즈니스적 판단이 우선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없었던 사람 취급을 했어요. 최정숙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모든 문서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녀가 참여했던 설계 과정, 제안했던 아이디어들, 밤새워 그린 설계도들, 모든 흔적이 지워져 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2009년 초 최정숙은 결국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도 의미도 없었거든요. 60세의 나이에 30년 경력의 엔지니어,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의 삶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설계에 참여한 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서글펐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건강하기만 했다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2015년 최정숙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인 거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어요. 병원에서 보낸 1년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져버린 것 같았어요. 한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설계를 담당했던 손이 이제는 휠체어 바퀴를 돌리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고백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절망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휠체어 생활에도 적응해 나갔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가끔 거리에서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던 차들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 수 있었고 작은 문제라면 해결 방법도 떠올랐어요. 몸은 불편해졌지만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황진수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제가 만든 차니까요.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6년 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이 할머니가 바로 그때 그 전설적인 엔지니어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최정숙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죠. 하지만 이 차만큼은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엔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제가 직접 설계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졌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박상철은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인 엔지니어였던 분을 그렇게 무시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박상철이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때 황진수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진수 회장의 고백에 최정숙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76세의 주름진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알고 계셨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16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16년간 마음속에 짐처럼 지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네. 2008년 말에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16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황진수는 벤츠 한국 사업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독일 본사와의 관계는 그의 사업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았어요. 한국에서 벤츠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했거든요. 2008년 12월 어느 날 독일 본사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로운 모델의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최정숙이라는 엔지니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본사 임원의 질문에 황 회장은 긴장했어요. 최정숙의 이름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했거든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벤츠 핵심 설계팀에 합류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로 알고 있습니다. 황 회장이 대답하자 본사 임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앞으로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황 회장은 뭔가 민감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황 회장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됐어요. 독일 본사의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최정숙이 개발한 핵심 기술들의 공로가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조직 개편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내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거였죠. 회사에서는 더 젊고 미래가 있는 인재들을 앞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회장이 할머니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 회장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최정숙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거든요. 벤츠 한국 사업은 황 회장의 그룹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이 사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독일 본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고백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16년간 품고 있던 의문 중 하나가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당시 황 회장은 최정숙을 도울 방법을 고민해 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사업가가 독일 본사의 내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도를 한다면 자신의 사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6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죄책감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회장의 고백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회장은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거든요. 그때 저한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도 있었죠. 회장이 진솔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 그리고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 시절 황 회장의 고민은 정말 복잡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최정숙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지만 사업가로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했거든요. 한 개인의 억울함과 수천 명의 생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벤츠 한국 사업은 황 회장이 10년 넘게 공들여 키워온 사업이었어요. 초기에는 한국 시장에서 벤츠가 그렇게 인기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황 회장의 노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독일 본사와 관계가 틀어졌다면 모든 게 무너졌을 겁니다. 회장의 설명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죠. 회장이 자신을 질책하듯 말했어요. 16년간 이 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느꼈던 죄책감이었습니다. 실제로 황 회장은 그 이후로도 최정숙에 대한 소식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녀가 조기 은퇴를 했다는 소식, 그리고 2015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셨군요. 할머니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그때부터 더욱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회장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는 최정숙의 사고 이후 몇 번이나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망설여졌어요. 16년 전 침묵했던 자신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할머니께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최정숙은 사고 이후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성격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의 말에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관심이 16년 늦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던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박상철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더욱 절감했어요. 이런 대단한 분들 앞에서 그토록 무례하게 굴었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16년간 쌓인 죄책감을 담아서 말이에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때의 일들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6년간 품고 있던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도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이해하는 말에 회장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16년간의 무게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엔진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 차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회장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경고에 긴장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아까 잠깐 확인해 본 건데,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16년간 쌓인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의 경고에 황진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과 확신이 그를 긴장시켰어요. 16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할머니의 직감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다시 휠체어를 차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중한 표정으로 엔진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차 고장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엔진룸의 여러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뭔가 의미 있는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눈은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까지도 포착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엔진룸 한쪽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호스와 배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할머니에게는 각각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중요한 부품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차 최근에 정비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한 달 전에 정기 점검을 받았어요. 어디서요?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요. 항상 그곳에서만 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혹시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차를 만진 사람 있나요? 박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절대 다른 곳에서 정비받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차라서요. 그럼 더 이상해요.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몸을 더 앞으로 기울이며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그것은 브레이크와 연결된 배선 부분이었습니다. 엔진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손댄 흔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건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본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로서의 전문성으로 볼 때 그것은 명백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었어요. 할머니, 뭔가 찾으셨나요? 황 회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회장님, 이 차에 누군가 손을 댔어요. 손을 댔다고요? 네. 그것도 매우 위험하게요. 할머니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브레이크와 연결된 유아포스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구멍이에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을 박상철이 들여다봤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멍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 봐요. 아주 작은 바늘로 뚫은 것 같은 구멍이 있어요. 할머니가 더 정확한 위치를 가리켜줬지만 일반인의 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구멍 때문에 브레이크 기름이 조금씩 새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할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계속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 기름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브레이크가 전혀 안 듣게 돼요. 완전히요. 할머니의 말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멍의 크기가 절묘해요. 너무 크면 금방 티가 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어요. 딱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할머니의 분석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것은 명백히 계산된 범죄였습니다. 언제쯤 브레이크가 안 듣기 시작할까요? 지금 상태로 보면 아마 50km 정도 더 달리면 위험해질 거예요. 할머니의 대답에 회장은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오늘 이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집까지 가는 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한 거네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살인 시도의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거예요. 일반 정비사라면 절대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가 직접 설계했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어떻게 하면 고장을 위장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설계자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회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정교한 방법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 혹시 이런 방법을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2차의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고처럼요? 네.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듣게 되면 운전자는 당황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죠. 그냥 불행한 사고로 처리될 거예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소름 끼쳤어요. 이것은 완전 범죄를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이 모든 상황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정말로 누군가 회장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박상철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살인 사건에 휘말릴 뻔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구멍은 언제쯤 뚫린 걸까요? 회장이 물었어요.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브레이크 기름이 새는 정도를 보니 아마 3-4일 전쯤일 거예요. 3-4일 전. 회장이 그 시기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차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 시기에 차를 어디 맡기신 적 있나요? 박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계속 저희가 관리했어요. 그럼 누군가 몰래 접근했다는 뜻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회장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자신의 집이나 회사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 최근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해 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사업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은 항상 있었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을 쓸 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는 어떠세요? 할머니의 질문에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가족요? 네. 유산이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분은 없나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회장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당부에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실제로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설마 아내가 이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미리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설계한 차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야 했거든요. 황진수 회장은 할머니의 발견 이후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16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을 쓸 만큼 원한을 품은 사람이 누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마친 회장은 곧바로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을 했어요. 이런 민감한 문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하고 은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탐정사무소의 대표인 김철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었고 특히 가정 내 문제나 재산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의뢰를 받은 그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회장님,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탐정의 말에 회장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픈 일이었거든요. 정말 가족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다룬 사건 중 상당수가 가족 간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거액의 재산이 관련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탐정의 설명에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철호 탐정은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장의 집 주변과 회사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최근 며칠간 회장의 차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이틀째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어요. 회장의 집 지하 주차장 CCTV에서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3일 전 새벽 2시경 한 남성이 주차장에 들어와 회장의 차 주변을 맴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탐정이 CCTV 화면을 보여주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박영민이네요. 누구인가요? 제 아내의 지인입니다. 회장의 대답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박영민은 최근 들어 아내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사업 상담사라고 소개했지만 회장은 왠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탐정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박영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박영민은 사업 상담사가 아니라 과거에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 10년 전까지 정비소에서 일했네요. 그것도 고급 수입차 전문 정비소였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회장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정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과 부인께서 꽤 자주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자주 만난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일주일에 3-4번은 만나시는 것 같아요. 호텔이나 카페에서 주로 만나시고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탐정의 조사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인께서 최근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네요. 그것도 회장님 모르게요. 생명보험요? 네. 수익자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보험금이 100억 원입니다. 이 정보에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시기가 최근이라는 점이 더욱 의심스러웠거든요. 언제 가입한 건가요?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탐정이 말을 멈췄어요. 더 민감한 내용을 전달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요? 부인께서 박영민과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이요. 탐정의 말에 회장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불륜 상대와 함께 해외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니까요. 탐정은 더욱 치밀한 수사를 계속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걸 들어보세요. 탐정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그 안에는 회장의 아내와 박영민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며칠만 더 지나면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까요? 박영민의 불안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괜찮아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보일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건 잘 알아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과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보험금 받으면 바로 출국하는 거죠? 네. 이미 준비해뒀어요. 필리핀에 집도 받았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회장은 분노와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워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은 어떻게 구한 건가요? 그들이 자주 만나는 호텔방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요. 탐정의 전문적인 수사 덕분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회장의 아내인 정미영과 그녀의 불륜 상대인 박영민이 공모해서 회장을 죽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사해보니 부인께서 상당한 빚을 지고 계시네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 크더군요. 주식 투자요? 네. 회장님 모르게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그 빚이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회장은 아내가 자신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25년간 함께 살면서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의 생명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박영민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던 것 같습니다. 탐정의 설명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돈 때문에 25년 부부 사이를 저버리고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다른 물증들까지 법정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선택이 중요했거든요. 회장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당장 모든 걸 폭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25년간의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세요. 알겠습니다. 회장의 결정에 따라 즉시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먼저 아내의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함께 살인 미수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며칠 후 정미영과 박영민은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여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정미영이 울면서 해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결국 정미영과 박영민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최정숙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도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사건이 해결된 후 며칠이 지나자 황진수 회장은 최정숙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16년 전부터 쌓여온 죄책감을 이제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회장은 할머니가 사는 작은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이런 큰 인물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정도로는 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작은 거실에 앉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보답을 하고 싶어요. 우선 당장 필요한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필요한 건 없어요. 할머니는 계속 사양했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와 있었거든요. 할머니, 먼저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이 꺼낸 통장에는 10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할머니가 구해주신 것은 제 목숨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회장의 진심이 느껴지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6년간 홀로 견뎌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요? 네.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요. 회장의 말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독일 벤츠 본사에 연락했어요. 할머니의 공로를 다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 그룹이 벤츠와 오랫동안 사업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회장은 이미 독일 본사의 고위 임원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16년 전 일을 다시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지만 회장이 강력하게 요구하자 결국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전 일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은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벤츠 본사에서 공식 성명서가 발표된 거였어요. 그 내용은 최정숙 엔지니어의 공로를 다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2008년 출시된 S클래스 모델의 핵심 설계에 참여한 최정숙 엔지니어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모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며 과거 부당한 처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16년간 지워져 있던 자신의 이름이 다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로 제 이름이 다시 돌아온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벤츠 코리아에서 공식 행사를 열어 할머니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행사가 열린 날 많은 기자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16년 전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차가 이번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할머니의 말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였거든요. 행사에서 벤츠 코리아 대표는 할머니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최정숙 엔지니어님의 전문성과 열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의 정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각종 뉴스에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휠체어 탄 76세 할머니가 벤츠를 고쳐 살인 음모를 밝혀냈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인터넷에는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런 분이 진짜 전문가죠. 나이나 장애는 실력과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박상철도 그 뉴스를 봤어요. 처음에 할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상철은 더욱 감동했어요.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여러 회사에서 할머니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정말 바쁘게 지내셔야겠어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됐네요.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세상에서 인정받게 된 거였거든요.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요? 저희 회사에서 자동차 기술 연구소를 만들려고 해요. 할머니께서 소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소장으로요? 네. 할머니 같은 분이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회장의 제안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76세의 나이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의 경험과 지식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돈보다 이름이 돌아온 게 더 큰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회장에게 말했어요. 16년간 잊혀져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회장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실력은 나이나 외모와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자신이 설계한 차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엔지니어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난 후 최정숙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회장이 설립한 자동차 기술 연구소로 출근을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연구소에 들어서는 할머니를 보며 직원들은 깊은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할머니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보여주는 전문 지식과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복잡한 엔진 구조나 브레이크 시스템을 설명할 때면 젊은 엔지니어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할머니, 이 부분에서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8세의 김민준 연구원이 자신이 설계한 도면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기 공기 흐름 부분을 조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연료 소비를 10% 정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연필로 간단히 그어준 몇 개의 선이 전체 설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민주는 그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바로 생각해내세요? 오랫동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해봤고요. 할머니의 겸손한 대답에 김민주는 더욱 감동했어요. 이런 실력을 가진 분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연구소에서의 할머니는 단순히 조언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과열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죠. 할머니가 젊은 연구원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할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된 새로운 냉각 시스템은 몇 달 후 특허로 등록됐어요.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졌어요. 각종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할머니는 꼭 필요한 것들만 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보다는 연구소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 한국 최고의 공가대학에서 특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동차 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할머니가 흔쾌히 수락하자 대학교에서는 큰 강당을 준비했어요. 강의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몰려와 강당이 꽉 찼습니다. 강의 당일 휠체어를 타고 강단에 선 할머니를 보며 학생들은 숙연해졌어요. 단순히 유명인의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스승에게 배우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이나 외모,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요. 할머니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16년 전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차들,
제가 쌓아온 경력,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죠. 할머니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진짜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와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힘들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할머니의 진솔한 대답에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그때 골목길에서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생활도 변화가 있었어요. 박상철은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할머니를 무시했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요. 박상철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진수 회장도 할머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는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볼 때도 더 깊이 있게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준 건 자동차 기술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회장이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어요. 해외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자동차 관련 학회에서도 기조연설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설계한 차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혼자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6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 중년의 성취, 그리고 16년간의 시련.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연구소 아래쪽 도로에는 여러 종류의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할머니가 설계에 참여했던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차들을 보며 최정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어요. 할머니,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급하게 휠체어를 밀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제안하신 새로운 엔진 설계가 시뮬레이션에서 대성공이에요. 기존보다 연비가 30%나 향상됐어요. 김민준의 흥분된 목소리에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이 기술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젊은 연구원의 열정을 보며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자신도 저렇게 열정적이었죠. 민준 씨, 제가 하나만 말해줄게요. 네, 말씀하세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연비가 좋아지는 것도, 안전해지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할머니의 말에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그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연구소를 나서며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의 벤츠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던 그 모델이었습니다. 차 안의 운전자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마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에 엔지니어의 꿈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벤츠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할머니가 설계한 엔진이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술의 힘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연구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자신 주위로 젊은 연구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진에서 자신이 위축되어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휠체어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할머니는 책상에 앉아 내일 발표할 새로운 기술 제안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잠들기 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설계자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구나. 그 말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16년간 잊혀져 있던 시간들, 휠체어에 앉아 절망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국의 공대 학생들이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과 경외의 시선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김민준이 동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동정이나 시혜가 아닌 자신만의 실력과 가치로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76세 할머니가 아니라 뛰어난 엔지니어 최정숙으로 말이에요. 노사여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6세의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골목길에서 벤츠를 고치며 살인 음모까지 밝혀낸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최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겉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정한 실력과 경험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할머니는 16년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어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여기셨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이어졌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적이 말이에요. 저희도 박상철 기사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죠. 사람은 정말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그 진가를 알아봐주는 순간이 와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할머니가 차를 고칠 때? 아니면 16년 만에 명예를 되찾을 때? 여러분 각자 다른 순간에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할머니처럼 묻혀있는 실력자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와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실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답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노력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